뭔가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뇌가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유턴하라.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이던 출판 사공정규 지음의 마음 출구 있음 유턴입니다. 이 책은 30년 넘게 정신과 진료와 상담, 그리고 천여회의 강연으로 수십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저자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힐링 처방전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여 불행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으로 유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내용의 일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뇌 운동장. 여러분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친구가 보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운 나머지 당신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러요. 친구도 분명 이쪽을 본 것 같은데 당신에게 화답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 사람 뭐지?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일단 부끄러울 테고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에 서운하고 화가 나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청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만약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적어도 화나는 일은 없었겠지요. 이 상황을 정신의학적으로는 중립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중립적이거나 애매한 사건에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 정신의학적으로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은 부정성 편향을 가질까요? 원시시대 인류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밀림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한 부류는 맹수가 다가온다고 생각해 미리 피했고 또 한 부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곳에서 하던 놀이를 계속했지요. 두 부류 중에 어떤 쪽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맹수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리 피했던 쪽이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피신하는 것은 나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다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할 경우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혹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맹수가 아니었다 해도 놀이를 더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죽을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생존한 자들의 후예입니다. 중립적이거나 애매한 사건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은 원시시대처럼 직접적 위험에 많이 노출된 환경에서 생명을 지켜내고자 한 생존 본능에서 기인한 뇌의 방어 기제입니다. 인간의 뇌는 안전을 보장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변연계, 특히 편도체가 일단 이를 위험 인자로 느끼게 해서 피하도록 해줍니다. 거친 자연환경을 마주하며 언제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인간은 생존을 위해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진화되어 왔고,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뇌에 집단 무의식으로 아로 새겨져 있는 것이지요. 사실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맹수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동물이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 크게 위험한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요. 현대에는 원시시대와 같이 맹수가 나타나서 목숨을 잃을 일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사건도 인생에서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할 정도지요. 그러나 인간의 뇌가 진화하는 속도는 시대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했어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부정성 편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같이 우리는 중립 상황이나 애매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해석합니다. 또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를 동시에 접하게 되었을 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내용에 더 강하게 반응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웃는 얼굴보다는 화난 얼굴, 타인의 선한 행동보다는 악한 행동,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 칭찬보다는 비판, 긍정적 경험보다는 부정적 경험에 더 반응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뇌에 아로새겨져 있는 부정성 편향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부정적 사고와 감정들은 기울어져 있는 뇌 운동장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정적 사고와 감정은 병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유래한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점을, 또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울어진 뇌 운동장에서 자신, 타인, 세상,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므로 이 기울어진 경사값을 제거하고 바라보아야 사실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의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은 과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우울감을 느끼고 다가오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감과 불안감의 대부분은 우리가 두려워할 병리적인 것이 아니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극심한 부정적 사건을 겪으면 그 영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 것이라 흔히 생각하지만 외상 후 성장을 더 많이 이룹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의미 부여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부정성 편향으로 바라보고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생각해 봅시다. 검은색 렌즈의 선글라스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어둡게 보입니다. 무색 렌즈로 바라보아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뇌 운동장에서 자신, 타인, 세상, 미래를 바라보면 부정성에 가득 찬 세상입니다. 무조건
긍정적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경사값을 제거하고 바라보아야 쓸데없는 스트레스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긍정성, 부정성 4대1의 법칙. 평소 학생들의 수업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명망 있는 교수가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습니다. 교수는 조교를 통해 자기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퇴원 후에 빠진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끝나고 그 교수는 학생들의 강의 평가서를 읽다가 당황스러운 글을 보게 됩니다. 입원하려면 미리 알리든지 계획 없이 수업을 취소하다니 무책임합니다. 교수는 학생이 쓴 그 글을 보고 매우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수님 건강하세요. 교수님 아프지 마세요. 한 학기 동안 감사했어요. 등 응원과 감사의 글을 남겼지요. 그런데도 교수는 단 한 명의 학생이 남긴 부정적인 글에 상처를 받았고 그 글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몇 배나 많아도 단 한 사람의 비난에 크게 상처받고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 언급했던 부정성 편향 때문이지요. 우리는 대부분 칭찬보다 비판에 더 큰 영향을 받고 타인의 웃는 얼굴보다 화난 얼굴에 더 민감합니다. 또 좋은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이 더 강하고 오래 남고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럼 부정성 편향을 염두에 두고 이 교수의 사례를 다시 조목조목 살펴봅시다. 계획 없이 수업을 취소하다니 무책임합니다. 라고 말한 학생의 말은 조교를 통해서 그 교수의 상황을 알렸다고 했으나 그 학생이 조교의 말을 듣지 못했거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표현 수위도 조금 과한 부분이 있지요. 또한 제대로 알고 있었거나 내용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한 표현을 썼다면 그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남을 비난하는 학생의 문제이지 교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학생의 태도를 안타까워해야 할 문제이지 교수 자신이 배신감과 분노로 자책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부정적인 평가를 한 학생 때문에 오랫동안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기보다는 응원해준 많은 학생들에게 감사의 답글을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응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부정성의 힘은 긍정성의 힘보다 얼마나 더 강력할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변연계에서 일어난 부정적 감정을 전 전두엽 피질에 전달하는 정서의 네트워크가 전 전두엽 피질에서 변연계로 보내는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는 이성의 네트워크보다 3배 더 많다고 합니다. 부정성의 힘을 연구한 로이 바우마이스트는 부정적인 것 하나를 극복하려면 4가지의 긍정적인 것이 필요하다 라는 긍정성 대 부정성 비율 4대1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존 고트먼 교수는 10년 동안 7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대화를 조사했는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부부간 대화에서 칭찬과 비난의 비율이 5대1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인간관계는 가까울수록 더 신경 쓰고 아껴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지 말고 자존심을 핥히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장점을 말하고 존중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누구나 대인관계에서 크든 작든 상처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늘 좋았던 관계가 상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나 행동에 의해 상처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었는데 우리 뇌에 있는 부정성 편향 때문에 과대평가하고 과대 반응한 결과는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험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의도했든 아니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듯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만약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번 했다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최소 4-5번은 잘해줘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만회의 이벤트를 하기보다 가장 먼저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인관계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상처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상호 영향력이 높은 연인 혹은 부부 사이엔 선물이나 이벤트 등 좋은 행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관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녀와의 사이에서도 좋은 부모가 되려고 무리하기보다는 화내고 윽박지르는 나쁜 부모가 되지 않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 여러분은 혹시 아동기 감정 양식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관련 분야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라면 생소할 겁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대부분은 모른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잘 모르지만 아동기 감정 양식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서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는 매우 강력한 양식입니다. 주로 0에서 6세의 초기 아동기 경험에 의해 형성되어 우리 무의식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지요. 어렸을 때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무시감을 받으며 자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집안 분위기는 온통 가부장적인 남존여비 문화로 가득 차 있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 남동생만 장남이자 아들이라고 우대하고 자신은 차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식사 때도 맛있는 반찬이나 고기는 모두 남동생 차지였고요. 남동생은 안방에서 어른들과 식사를 하고 그녀는 어머니와 마루에서 식사하는 것이 당연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동기 감정 양식은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무시감이 핵심 감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시감으로 점철된 이런 아동기 감정 양식은 현재 생활 방식에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한 친구 셋이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가 그중 2명이 잠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부러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2 친구의 공통된 화제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녀는 둘이 나를 무시해서 자기들끼리만 얘기한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현듯 기분이 나빠집니다. 아동기 감정 양식은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왜곡된 잣대로 보는 거지요. 물론 스스로 이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곡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대인관계의 문제는 자꾸 반복됩니다. 아동기 감정 양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선 정신분석의 재창자인 프로이트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6세 이전에 초기 아동기 경험에서 입은 정신적인 상처가 성장 후에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다. 어릴 때의 경험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가족관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냉대 속에서 자란 사람, 부모의 끊임없는 불화를 겪고 자란 사람, 부모의 이별이나 사별 등으로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가진 채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후에 성격적 문제나 각종 불안과 우울, 심지어는 정신병을 일으킬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과거의 아동기 감정 양식에 얽매이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의 교훈을 이해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되풀이할 운명에 놓인다. 이 말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동기 감정 양식을 깨닫고 어린 시절의 경험이 주는 영향에 안주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개인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입니다. 사실 정신치료도 크게 보면 자신의 개인 역사에서 아동기 감정 양식을 깨닫게 하여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는 작업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갇혀 있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불행의 쳇바퀴, 반복, 강박. 피하고 싶은 삶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일례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을 만나 이혼을 한 여자는 재혼을 하더라도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는 아마 지독히 팔자가 사나워서 혹은 억색의 운이 없어서 그런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복 강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정신분석학 용어로 자신의 과거 경험이
자신을 고통과 불행으로 내모는데도 과거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계속 일정한 행동 양상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사례는 성장 과정에서 불행했던 과정이 성장한 이후에도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왜 자신을 고통과 불행으로 이끄는 선택을 되풀이하는 걸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삶에 노출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세상에 본인도 모르게 익숙해지지요. 그리고 행복, 불행과 관계없이 익숙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는 익숙한 편안함을 성장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앞의 사례에서 그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술주정을 보면서 진절머리를 쳤을 겁니다. 비 오는 날 어머니의 머리채를 거머쥐고 먼지가 나도록 주먹질을 해대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 대신 복수해주고 싶다거나 죽이고 싶은 증오심을 가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주정뱅이 폭력군 아버지 모습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성상으로 뇌에 새겨집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되고 잡아먹힐 듯한 불행으로부터 도피하듯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자신은 절대 주정뱅이 폭력군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 새겨진 남성상은 평소에는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불쑥 튀어나와 다시 어머니와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첫 남편과 이혼을 했다면 이혼 후 두 번째 남편을 고를 때에도 반복 강박이 출현하여 다시 같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재현하게 됩니다. 같은 선택을 안 하면 그만인데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 불행을 반복합니다. 왜 과거에서 벗어나 더 나은 인생을 선택하지 않는 것일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남성은 그녀의 내면에서 익숙하지 않기에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있을 때 그녀는 두렵지만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모의 삶을 보며 뇌에 각인된 불행이지만 익숙한 평안함에 반복 강박이 작동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는 또 불행의 쳇바퀴를 돌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자기 탓을 하기보다는 팔자 혹은 운명 탓을 하게 되지요. 일상 속에서도 반복 강박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밤참의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날이면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게임의 유혹에 넘어가고 카드 결제일이면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쇼핑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건강을 위해 꼭 운동을 해야지 다짐하지만 잘 안 하게 되고 화를 내서 손해를 본 경우 이제 화를 내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또 화를 내고 손해를 봅니다. 부부싸움을 한 후에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듯 최선을 다하다가도 다시 그 이전처럼 싸웁니다. 이처럼 끊어내려고 다짐하지만
그 일을 반복하는 것도 반복 강박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보다 익숙한 것을, 불편한 것보다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편하면 고통을 느끼죠. 그러나 반복 강박에 익숙한 편안함은 그 순간에는 편할지 몰라도 우리 삶을 더 큰 고통과 불행으로 내몹니다. 반복 강박을 겪는 사람은 고통과 불행을 겪어도 그것이 자신이 반복하는 고통과 불행인지를 모릅니다. 고통과 불행을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익숙한 편안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더 큰 고통보다 당장의 작은 고통을 더 싫어하고 미래의 더 큰 불행보다 당장의 작은 불행을 더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고통과 불행의 쳇바퀴, 반복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용기 있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익숙한 편안함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낯선 불편감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작동하던 반복 강박을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감정 처리.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엉뚱한 곳에 가서 화풀이를 한다는 뜻이지요. 넓게 해석하면 자신의 감정을 그 감정을 일으킨 대상이 아닌 엉뚱한 곳에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일어난 일로 화가 났는데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가족에게 화를 내는 거죠. 또는 직장 상사가 사장에게서 꾸중을 들었는데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괜히 당신에게 화를 내서 황당했던 경우도 있었겠죠. 이 속담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풀이한다면 한마디로 감정을 옮기는 것입니다. 원래 어떤 대상에게 느꼈을 감정을 그 감정을 주어도 덜 위험한 다른 대상에게 옮기는 심리적 과정이죠. 이렇게 감정을 옮기는 심리 과정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전치라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이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정신분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프로이트가 전치의 개념을 설명하며 언급했던 어린 한스의 사례는 매우 유명합니다. 프로이트가 말을 유난히 무서워하는 말에 대해 공포증을 가진 어린 아이 한스에게 정신분석 치료를 하다가 왜 말을 무서워하는지 원인을 알아내게 된 거죠. 한스는 원래 아버지를 무서워했는데 그 무의식적 공포의 감정이 아버지보다는 덜 위협적인 말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치 현상입니다. 공자님이 젊은 나이에 죽은 제자 안현을 칭찬하는 말에 안현은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안현을 제자 중에 가장 어진 사람으로 본 이유가 바로 화가 나도 감정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안 빈 낙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할수록 감정이 일어나도 그 순간에는 자각하지 못하고 다른 데에 감정의 폭발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정신이 건강할수록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잘 참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건 그 감정을 표출할 때와 장소와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의 표현을 보류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지금 그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감정을 뒤끝 없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다른 대상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도 정신적인 면에서 안연과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에게서 생긴 감정을 저 사람에게 옮기지 않을 때 얻어집니다. 혹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옮긴 적이 있나요? 당장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 일과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감정을 옮기면 오히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됩니다. 종로에서의 일은 종로에서 끝내고 한강은 한강대로 보아야 한강이 아름답게 보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루지 않기 위한 솔루션 5분 규칙.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목표가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은 앞서 뇌의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66일 편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결심의 성공 확률을 높이느냐 하는 것이지요. 먼저 결심은 현실적이고 작은 목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교도소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매일 숟가락으로 벽을 파내죠. 그래서 언제 탈출할까 싶지만 주인공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 결국 탈출에 성공합니다. 인생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미루지 말고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결심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은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걸 반증합니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피어스 스틸 교수가 24,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가끔씩이라도 미루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5%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시작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서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일피일 이날 저날 자꾸 날짜를 미루지요. 이런 분들은 내일은 진짜 해야지 하고 항상 내일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내일병, 내일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독자께서는 여기에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일 증후군의 특징 중 하나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이 있어도 아니라고 부정하고 항상 막판에 가서 헐레벌떡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미루고 있는 동안은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 공부를 미루고 있다는 죄책감. 그래서 마음 편히 놀 수도 없습니다. 공부해야 할 때 놀고 싶고, 놀 때 공부를 걱정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부를 잘 하지도, 잘 놀지도 못합니다. 공부해야 할 때 공부를 하고, 놀아야 할 때 놀 수 있는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둘째,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꼭 공부하기 전에 책상 정리하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고 어지럽혀 놓고 지내다가 공부해야 할 때가 되면 필기도구 정리, 자료 정리 등을 꼼꼼하게 하려 합니다. 책상 정리가 끝나면 이번에는 방 청소, 마루 청소 등 쓸고 닦고 하는데 시간을 다 낭비해서 정작 공부하거나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청소로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결국 공부나 일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정리와 청소만 하다가 바로 잡니다. 셋째, 목표가 너무 높고 비현실적인 계획만 잔뜩 세웁니다. 주로 자기 능력 이상의 계획을 잡습니다. 방학 생활계획표 만들 때 보면 공부 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잡는 학생들이 꼭 있지요. 이 말에 뜨끔해지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도 실현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는 시작도 하기 버겁습니다. 넷째,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합니다. 말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실천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 생각만 하지 않기, 말하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론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라고 무조건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말보다 행동이 빨라도 그것이 폭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경험은 남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한다면 다음번에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패는 작은 성공입니다. 세상 일은 각고의 노력과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루지 않고 일을 당장 시작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께 5분 규칙을 제안합니다. 무언가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당장 시작하고 적어도 5분 동안만 유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결국 그 일 전체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간단해 보이는 5분 규칙이 의외로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러시아의 심리학자 자이가르닉이 제시한 자이가르닉 효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이가르닉은 식당 종업원이 많은 주문을 동시에 받아도 그 내용을 모두 기억했지만 계산이 완료된 후에는 주문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이해 보여서 연구를 시작하다가 미완성 효과라고 불리는 자이가르닉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완료한 일보다 완료하지 않은 일을 기억하는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일단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하거나 완성되지 못한 일은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담스럽지 않은 5분으로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그 일은 미완의 효과인 자이가르닉 효과를 발휘해서 결국에는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은행가이며 실업가로 유명한 로스차일드는 이 효과의 핵심을 찌르는 명언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자 하면 지금 당장 한 가지 일을 시작하라. 로스차일드는 유대인이었기에 사회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 남들이 자신을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고 다짐했지요. 무엇으로 세계를 지배할까 생각한 끝에 은행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고요. 당장 유대인이 모여 사는 작은 거리에서 은행을 시작했고 그의 목표대로 세계적인 은행으로 성장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로스차일드의 예처럼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의 시작을 미루지 말고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결심, 목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워라 벨에서 워라 블루. 사람들은 종종 일을 하지 않는 삶을 꿈꿉니다.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에 치이지 않고 일과 돈에서 자유로운 삶을 바라지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일을 잃거나 떠난 사람도 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도 다시 일을 갈망합니다. 일터 안의 사람들은 일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고 일터 밖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요.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매슬로우가 말한 먹고, 자고, 입는 등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한 생업이라는 구시대 개념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슬로우가 말한 최고 수준의 욕구인 자아 실현 추구를 위한 도구로 일의 의미가 바뀌어야 합니다. 일은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여 발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주는 자아 실현의 원동력입니다. 프로이트는 사랑하고 일하고 일하고 사랑하라. 그게 삶의 전부이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당대 프로이트와 쌍벽을 이루었던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 역시 같은 말을 했죠. 즐겁게 일하고 열심히 놀아라. 일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은 우리 삶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일해야 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본능 중에 성욕이 승화된 형태이고 일은
또 다른 본능인 공격성이 승화된 것입니다. 사람과 일을 통해 우리는 기본적 본능을 만족시키고 행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한 일을 잘하기 위해 놀 수 있지만 잘 놀기 위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마이클 인젤리트 교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노력하여 힘든 일을 완수하는 것이 사람에게 만족과 자부심을 주며 삶에서 얻어내는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크리스토퍼 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일은 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2018년 4월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악셀 슈프링거 시상식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워라벨,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노동시장에서는 워라벨이 주요 화두였는데 그걸 하지 말라니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이 말은 일과 삶을 분리하려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일과 삶을 상반된 관계로 만듭니다. 일은 부정적인 의미이고 삶은 긍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하는 것이며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삶과 상반된 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지금은 일과 삶의 분리가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일과 삶의 분리가 아닌 일과 삶이 서로 어우러지는 일과 삶이 잘 혼합되는 워라블 이어야 합니다. 워라블에서는 일도 삶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체인 H2O입니다.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서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물이 아닙니다. 1도 1 이외의 삶도 모두 합쳐 우리의 삶입니다. 당신에게 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인생은 일, 쉼, 놀이 등이 결합체로 되어 있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이 인생의 바다에서 이를 구분하며 허우적거리는 삶과 이를 통합하여 자유자재로 유유히 헤엄치며 사는 삶은 분명 다릅니다. 일이든 쉼이든 놀이든 도전입니다. 일이든 쉼이든 놀이든 자기 실현의 삶을 추구하는 도구입니다. 일이든 쉼이든 놀이든 내가 참된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행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 출구 있음 유턴 책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에는 그동안 의사인 저자가 진료실과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 그리고 저자의 풍부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명쾌한 해답을 통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다른 길에 이른 많은 독자들 역시 마음 출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과 감정이 든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 뇌가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과 같이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동안 왔던 길을 아쉬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유턴합시다. 소중한 당신의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